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Teaching Reading, 리딩 교수법 수업을 함께할 조이스박이라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은 Introduction to Reading 이라고 해서 이제 리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물론 리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쵸? 하지만 지난 가깝게는 10년, 멀게는 20년 동안 이 리딩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즉 리딩을 말하고 리딩을 분석하는 시각에 있어서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의 개념을 보는 부분에서는 단순히 영어 리딩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한국어로 읽기에도 아마 많은 시사점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리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 뇌에서 무엇을 리딩을 할 때 처리를 하는가 살펴보면은 문자, 레터죠. 근데 제가 가로 열고 상징이라고 써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문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각 상징, 시각적인 부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각 부호와 그렇죠? 그다음에 의미 그리고 소리 이 세 가지가 우리 뇌 안에서 어찌 해서든 막 프로세싱 되고 있는, 처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이 리딩 안에서 리딩을 할 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딩 읽는다는 행위, the act of reading 쪽으로 한번 가보면 주요한 시사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자와 소리와 의미는 우리 뇌에서 각각 다른 구역에 저장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우리가 읽기를 하면 문자, 소리, 의미가 한 번에 같은 구역에서 막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자, 시각 부호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구역, 그리고 처리되고 저장되는 구역, 그리고 소리와 의미가 또 처리되고 저장되는 구역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의 뇌를 자기 공명상 있잖아요. 그런 걸로 찍으면 각기 다른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문자와 소리와 의미를 처리하는 구역 또는 처리하는 방식들이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읽는다는 행위는 이 세 구역, 그쵸? 문자, 소리, 의미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구역에서 정보를 불러와서 통합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리딩에서 전문용어로 얘기를 할 때는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문자를 무슨 문자인지 이거 포님에 따라서 또는 뭐예요? 끝이 무엇인데 이런 거를 보면서 해독해내는 거는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코드예요. 부호 안에다가 넣는다예요. 그래서 디코딩 그리고 이거를 읽어내려면 이게 대체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내려면 들어온 감각 정보를 이제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불러와서 통합시키는 코드 안에 넣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인코딩, EN 코딩, 그러니까 인코딩이라고 불러줍니다. 뇌 속의 처리 과정, 이 문자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표현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의 경우 소리가 저장된 구역에 접속을 해야지만 의미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etrieve 한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러분들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를 아시죠? 그렇죠? 개 breed라고 하죠. 품종. 개의 breed 중에 하나인데 이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는 원래 사냥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총을 땅 쏴가지고 저기 새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개가 막 가가지고 주인이 떨어뜨린 새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 새를 물어서 가지고 오는 거를 retrieve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우리 컴퓨터를 쓸 때 어떤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save,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장했던 파일을 나중에 다시 불러오잖아요. 저장했던 걸 다시 불러오는 거 retrieve 한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쏜 거 가져오기, 저장한 거 불러오기. 그럼 우리 뇌 속에 저장해놨던 거를 다시 꺼내오기, 이거 retrieve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표현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 이런 표의 문자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표의 문자는요, 뇌 속에서 소리와 의미와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문자가 모국어인 사람, 즉 영어 대표적인 표현 문자잖아요. 그래서 영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소리가 저장된 구역에 접속을 해야지만 의미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쵸? 이걸 어디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글을 막 읽어요. 그러다가 모든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는 단어, 전혀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뭔지 되게 헷갈리는 걸?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이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단어인지 헷갈리는 걸? 이런 단어와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영어 원어민 리더들은 뭘 하냐면 이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사운드 아웃을 해봐요. 그러면 그 단어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리 내서 사운드 아웃을 해보니까 그렇지, 그 단어였지 하는 과정. 소리가 저장된 구역에 접속을 해야 의미가 끌어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있어요. 분명히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서는 이 현상도 보이고 뇌 속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지나갑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한국어는 어떤데? 한국어는 표현문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우린 다 모두 표현문자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표현문자라고 대체적으로 largely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표의 문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controversy, 논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한국어가 표현 문자인지 표의 문자인지 결정을 하는 일은 영어 교육을 한 사람들의 분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주면 갖고 와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언어학자들이나 그쵸? 또 뭐 뇌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막 해가지고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갖고 와서 네 그렇군요 하고 영어 교육을 할 때는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건 제 몫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은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psycholinguistics, 이제 이 심리 언어학 전공자들이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언어학 분야에서 그분들하고 정신의학 하는 분들도 이 분야를 다루시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특히 이제 어린이 심리와 정신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이제 프랙티스를 실물 치료를 하고 계시는 뭐 신희진 박사 같은 분들도 표의 문자인가 표현 문자인가에 대한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브레인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냐면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많아요. 한자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hinese characters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Chinese characters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뭐 법률 문서라든가 고문함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어를 거의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쓰냐면 한자어를 씁니다.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ino-Korean이라고 합니다. Sino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접두사예요. 중국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인데 우리는 Sino-Korean을 사용을 할 뿐이지 Chinese characters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일부적으로 제한된 구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이 Sino-Korean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다가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표의 문자 처리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은 이분들이 전공자들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게 또 영어 교육에 대한 시간이니까 우리는 영어 쪽으로 그냥 포인트를 돌릴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예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소리 내는 구역에 접속을 해야 의미가 딸려 나온다는 말은 소리 내어 읽기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 교육을 할 때 소리 내서 읽기 read alou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읽는 행위를 스피킹과 리딩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 없이 태어난 한, 성인 양육자가 있는 한, 두 가지 조건이 걸렸죠. 모든 아기는 말하는 법을 익힌다, acquire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 하나에는 지금, 인간이 태어나서 스피킹을 배우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장애가 없이 태어나야 합니다. 즉,
청각기관과 발성기관에 이상이 없이 태어나야지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양육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국어 같은 경우 L1이라고 합니다. 교수법에서는 L1, First Language예요. L1 같은 경우에는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해서 특정 나이를 넘어가도록 모국어를 배우지 못하면 평생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데 반드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인 양육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학에서 성인 양육자를 caretaker,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caretaker talk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이 모국어를 아이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줄 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caretaker talk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성인 양육자가 있어야지만 말을 배웁니다. L1을 못하는 케이스의 아이들이 지금도 드물지만 발견이 됩니다. 이제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유기를 하는 건데 이 유기를 해서 키운 아이들 중에 말을 못 배운 아이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지금도요. 근데 일정 나이가 지나서 발견이 되면 언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cquire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acquisition이 지금 명사형이죠. 이건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여기 acquir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이 acquisition이라고 한 단어는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의의 의미로 acquisition을 얘기를 할 때에는 모국어를 배우는 거나 아니면 이 외국어로 배우는 거나 다 합쳐서 그냥 습득해가지고 acquisi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협의의 의미로 얘기를 할 때에는 모국어를 배우는 건 습득 acquisition이고 외국어를 배우는 거는 learning 학습이라고 구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요. 동물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즉, 스피킹, 그렇죠.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잇감을 구하고, 이거죠. 먹이를 구하고, 그렇죠. 뭐, 옷을 만들어 입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피킹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죠. 그렇죠. 리딩 같은 경우엔 특징이 뭐예요? 후천적인 겁니다. 모두 다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배우지 못하는 기제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 만 3세 반 이상이 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만 3세 반 이전에 배우는 애들이 존재하지 않냐고요? 걔네들은 천재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만 3세 반 이전의 아이들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문자를 배우기까지 거쳐야 하는 인지 발달이 있어요. 그 인지 발달들을 다 거친 다음에 문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먼저 발달되어 있어야 하는지는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 3세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늦게, 왜냐면 이거는 최저 연령이에요. 만 5세 정도가 가장 좋다고는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체험과 감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의 세계를 너무 일찍 데리고 오면 상상력의 세계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최저 단계이지 이게 평균이라든가 가장 좋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전에는 문자를 되도록이면 가르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것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거는 뭐야? 라고 가르쳐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책을 읽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아기 때부터 전혀 아이가 말도 못할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과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은, 문자를 읽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읽기를 못한다는 건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네, 읽을 수 없으면 투표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읽지 못하면 군대도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이건요. 그리고 읽기 능력은 사회 계급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해력이 사실은 문해력에 의해서 계급이 나누어집니다. 사실 영어 읽기도 요새는 계급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그렇다면 읽는다는 행위 계속하면요. 이제는 영어가 뭐예요? English as a lingua franca, 보편어로서의 영어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lingua franca, 이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보편어를 이렇게 써줍니다. 옛날에는
최소 19세기까지는 그쵸? 라틴어가 링과 프랑카였습니다. 그런데 라틴어가 언제적 언어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로마 시대의 언어인 거 아십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1000몇백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라틴어는 쓰였었죠. 라틴어는요, 데드 랭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언어예요. 아무도 스포큰 랭귀지로 라틴어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만 쓸 수 있어요. 라틴어는요. 그렇다고 라틴어가 사라져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서구의 클래식들을 제대로 내가 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하고 그리스어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영어가 링과 프랑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의 패스포트입니다. 랭귀지 패스포트입니다. 실제로 랭귀지 패스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럽 연합에서 그 회원국들 간에 그 다른 언어에 대한 그 언어 실력을 보증해주는 성적표, 이거를 랭귀지 패스포트라고 합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내가 저 나라로 가서 활동을 해서 취업을 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국경을 넘어갈 때 사용하는 패스포트가 원래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랭귀지 패스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로냐 의정서라는 걸 만들어서 유럽 연합의 모든 시민들은 M+1 랭귀지를 구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1에서 M은 mothertongue, 모국어입니다. +1은 뭐예요? 다른 회원국의 언어 한 가지 더. 그럼 영국을 제외한 영국과 아일랜드겠죠.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은 +1으로 모두 영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M+2 원칙도 있어요. M+2는 뭐냐면 유럽에서 우리 유럽에서 그냥 시민으로 태어나면 M+1을 해야 되는 거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계 시민으로 활동하고 싶은 자는 M+2를 해야 한다라고 아예 볼로냐 의정서에다가 박아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M+2의 시대입니다. 영어가 왜 중요한가? 이거 제가 유럽연합 얘기하니까 뭐 유럽연합에서나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영어는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많은 과학기술 정보들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역통상이 또 주로 영어로 많이 하지만 무역통상보다 더욱 중요한 건 과학기술입니다. 현대 국가의 발달은 과학기술이 견인차입니다. 과학기술이 끌고 가요. 한 나라의 발달을. 그런데 과학기술 논문들이죠. 95%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사실 영어 잘해야 합니다. 이런 과학기술 정보들을 내가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많은 논문들, 지금까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학기술의 많은 논의들을 다른 언어로 지금 대체해서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및 무역 언어도 영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 80% 정도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는 뭐 중국어라든가 아랍어라든가 아니면 뭐 프랑스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원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어요. 워크숍이었는데 The Future of English라고 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세계 제 넘버1은 미국이고 그렇죠? 영국은 같은 앵글로색슨계니까 함께 뭐 잘 살고는 있으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자신들이 팔아서 그죠? 파는 굉장히 큰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영어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영어를 팔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학문적인 논의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면요. 근데 자신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니까 우리가 영어를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당연히 모든 resources, 자원과 수단을 동원을 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 연구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향후 200년 동안 영어의 지위를 대체할 언어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어 없는 세상에서 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어가 보편어인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는 이제는요.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과학과 무역, 통상 여기서 영어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언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Reading is required. Reading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But a little more than 80% of the world's population can read
to some extent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사는 인간 중에 리딩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다 배워서 하는 거지만 얼마큼이냐? 그러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예요? 80% 이상이 지금은 다 읽을 줄 안다는 거죠. 쓰는 건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읽을 줄 알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쓸 줄은 알잖아요. 그렇죠? 다음에요. 이제 awkward라고 하는 사람과 weir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리딩은 이제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가장 최신 시각으로 리딩을 볼 때에는 리딩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과정? Receiving and interpreting information encoded in language form via the medium of print라고 해서 인쇄된, 매체죠, 미디엄은요. 인쇄된 글자라고 하는 매체를 via, 통해서, 수단으로 해서 랭귀지 형태, 언어 형태로 부호화된, 인코디드 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또는 comprehension, 우리가 리딩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거든요. 이해는 그런데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When the reader extracts and integrates various information from the text, 리더가 지문, 텍스트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extract, 추출해내고 integrate, 통합할 때, 그리고는 and combines it what is already known, 이미 알고 있는 것과 combine, 결합시킬 때 이해가 일어난다라고, 이거 케이코 코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또 학자입니다. 케이코 코다가 한 말이죠, 이건요. 다음엔요. Reading isn't efficient, not only in terms of the overall reading rate. 리딩이라고 하는 건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단지 어떤 면에서 not only 하면 전반적인 리딩 속도예요. 이건요. 리딩률. 이라는 측면에서만 리딩이 효율적인 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도 효율적이냐면 but also in terms of the way that various processing skills work together smoothly 라고 해서 다양한 처리 기술들이 아주 유연하게 함께 작동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래요. 우리 리딩을 할 때 제가 문자, 소리, 의미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실은 기술들이 돌아갑니다. 우리 뇌에서요. 그것도 밀리세컨드 단위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의식도 못하게, 그게 스무들리한 거죠. 명시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게 잘 돌아갑니다. When we read, 우리가 읽을 때는 we coordinate, 우리는 이거 coordinate 하면 어떤 것에 좌표를 잡아주거나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뭐를 조율을 해요? Rapid and automatic word recognition, word recognition, 빠르고 자동적인 단어 인식과 syntactic parsing이라고 했죠. syntactic이라고 하면요, 이거 문법 처리를 하는 거를 parsing이라고 해요. 주어, 동사 뭐 이런 거를 끊는 게 parsing한다고 하는 건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 알아내는 걸 pars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syntax가 통사론이긴 한데 그냥 이게 문법을 다루는 분야죠. 그렇죠? 언어학에서. 그래서 이 문법적인 어떤 처리도 하고 meaning formation, 의미를 생성도 하고요. text comprehension building 하면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 구축을 하고 inferencing, 이제 추론하는 작업도 하고 critical evaluation 하면 비판적인 가치 평가도 해요. 거기다가 linkages to prior knowledge resources 하면은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원들하고 연결하는 작업.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밀리세컨드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We do this seemingly without effort. 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즉 읽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요, without effort, 수고로움 없이, 애쓰지 않고, 그러니까 seemingly니까 겉보기에는, 그렇죠? 알 수 없죠. 뇌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겉보기에는 별다른 수고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이 많은 과정들을 해낸다는 겁니다. And with all processes synchronizing in time.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시간상 synchronizing, 합쳐져서 동시에 한꺼번에, 그렇죠? 제가 밀리세컨드라고 했으니까요. 동시에 이 많은 과정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트니츠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리딩의 프로세스라고 할 때, 그것도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때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 거지? 이 말을 읽으니까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이거를 뇌가 뉴런이 뭐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그려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뇌과학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읽는가
How Our Brain Learns to Read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뭐랄까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읽는지 가장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놓은 그 책이다라고 나온 책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저 영어를 읽었는데 영어 단어는 되게 쉽습니다. 영어 구문도 되게 어렵지 않고 쉬워요. 그런데도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뇌과학 쪽의 논문들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요새는 논문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뭐 뉴런이 이렇게 움직인다, 뭐를 어떻게 전달을 한다, 이런 걸로 뇌신경 그림을 막 보여주면서 뇌과학 논문에서는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언어로 이런 과정들이 벌어진단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리딩은 복잡한 과정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learning to read, 이제 읽기를 배우는 거, 문자 습득은요, requires massive changes in the wiring of the brain. 우리 뇌의 배선에 전격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또 수만 년 동안 수만 년 맞죠? 수만 년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 뇌는요, 이 수렵과 채집에 최적화된 시각 구조 이런 거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와이어링을 바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읽기에 대해서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작업이 그거거든요. 책 읽는 뇌라고 하는 나오미 울프의 책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신이 물질을 우리는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물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다이멘션,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읽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읽기, 이거 추상적인 행위잖아요. 이 읽기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뇌 속에서요, 신경돌기가 자라납니다. 신경돌기는 물질적인 엔티티잖아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읽기라는 추상적인 행위가 뭐예요? 우리 뇌 속에서 신경돌기가 마구 자라나서 연결되고, 그렇죠? 서로 가지치기를 계속해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물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읽기가. 그래서 정신이 물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다이멘션이 바로 책 읽기다라는 얘기를 책 읽는 뇌라고 하는 나오미 울프의 책, 너무 좋은 책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책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 전공자라서 되게 즐겁게 읽긴 읽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The brain must develop new ways to combine visual, auditory, and language information. 뇌는요, 그래서 시각 정보, 청각 정보, 그 다음에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따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소리, 의미, 문자, 처리 따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The whole process must occur in the blink of an eye. 하면 눈 깜짝할 새에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일어납니다. Just a few hundred milliseconds. 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죠? 이게 밀리세컨드 중에서 몇백으로 나눈 그 정도 단위. 즉, 1000분의 1 단위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더 사실 빠르게 일어나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참고 문헌들입니다. 사실 리딩에 대해서는 원리가 무엇인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딩의 데피니션도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게 뭐 실제로 티칭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 읽는 뇌를 읽어보십시오.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Reading in a Second Language, 외국어로 읽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계적인 석학 윌리엄 그랍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으셔도 그러니까 이 외국어로서의 읽기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책이라서 두껍고 어렵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Introduction Reading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이제 이 강부터는 이제 좀 쉬운 얘기들, 그쵸? 물론 뭐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포닉스를 가르쳐야 하고 가이드드 리딩은 어떻게 어떤 테크닉을 써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지 그런 프랙티컬한 이야기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강 기대해 주세요.